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한창입니다. 변 후보자는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야당의 공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모양새입니다. 국민들은 정의당의 이른바 데스노트, 낙마 리스트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변 후보자의 정책과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들이 실현될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하신 점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왕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이 부동산 전문가 나오셨는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가 이렇게 관심을 끈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막말 논란도 있고 또 정책에 대한 관심사도 높고 네. 지금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청문회 전에서 지금 약간의 그 정책 아닌 여러 가지 그분의 과거 말과 행적에 대해서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청문회 통과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거는 그 정부 당국의 의지라든가 또 정책을 의사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의지니까 사실은 청문회의 어떤 결과와 실제로 그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약간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난점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또 그동안에 있었던 구설수라든가 네. 또 관련해서 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SH공사 사장 시절 또 LH공사 사장 시절에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후보자가 이제 지명이 되고 나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많은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실현 가능한 부분들 또 약간 좋은 아이디어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약간 실현이 좀 굉장히 대단히 어려운 것도 있을 텐데 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적인 부분을 보기 전에 일단 개인적인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일단 야당에서는 사퇴 공세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작업하다 희생된 김군에 대한 과거 발언. 오늘 거듭 사과하긴 했습니다만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사과의 기본이 안 된 것 같고요. 사과가 되려면 상대방이 공감을 하고 이게 좀 받아줘야 되는데 보니까 그냥 청문회 앞두고 기습 이렇게 방문해서 사과를 하는데 이게 일방적인 사과는 오히려 더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과의 방법 자체가 잘못됐고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들 말들이 되게 많이 예. 나오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 청문회가 이렇게 핫 이슈가 되는 게 저는 처음 본 것 네.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고 이게 말 실수도 이렇게 많은 게 처음 보는데 국민들이 저도 이제 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좀 씁쓸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요. 실력이 얼마나 있으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일 공감이 안 되는 게 저는 세금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공감이 안 되고 말 실수는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할 네. 수도 있고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세금을 체납했다는 거는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상식적으로 세금도 엄청난 게 아니에요. 자동차세니까 아주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건데. 자동차세 그냥 선납 1월 달에 선납하면 예. 할인도 해주는데 돈이 없어서 안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게 보면 실력을 떠나서 좀 기본적인 문제, 상식적인 문제로 접근하게 되는데 물론 청문회의 문제가 또 임명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임명은 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걸 떠나서 일 잘해주기를 국민의 네. 한 사람으로서 바랄 뿐입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약에 임명을 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이제 어플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낙마 리스트에 딱 올려놓을 것 같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두 분은 그래도 대통령께서 임명을 당연히 할 거로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이게 법적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야당이 법적 대응을 못해서 공수처법도 통과되고 이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야당의 힘, 의석수를 네. 생각하면 법적 대응도 힘들 것 같고요. 막기가 힘들어서 결국에는 임명권자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국민 여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여당 입장에서는 공급 계획을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논리로 이제 밀어붙일 것 같은데 오늘 청문회 결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분의 정책 이외의 인성이라든지 그간에 여러 가지 법인카드를 많이 썼다든지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네. 그것은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맡겨두고 네. 과연 이번에 그 부동산 정책이 어떤 생각인지 과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조금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핵심 중에 하나가 보유세를 굉장히 강화한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동시에 무겁게 물려야 된다. 뭐 이런 철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네. 보유세도 인상을 해서 가지고 있는 보유자도 더 이상 부담이 돼서 예. 못 가지고 있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팔으란 얘기잖아요. 네. 근데 파는데 내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내가 집값을 올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뭐 다주택자의 문제가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소득세도 이제 같이 인상을 하면 중간에 그 주택의 보유자라든가 자산의 보유자 같은 경우는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고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네.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을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예. 그런 이득을 전혀 얻지 말아라고 하면 예.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간접투자 자산운용회법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리츠라든가 네. 아니면은 또 예를 들어서 당초에 우리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간 어떤 관공서라든가 그런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 원가로 매각을 하고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기준만으로 그냥 꿰듯이 얘기를 해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참 좀 씁쓸하기도 하고 네. 아쉬운 느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는 이제 강화하는 것은 불로소득을 네. 용인할 수 없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양도세. 보유세. 예. 네. 그리고 또 양도세도 그렇게 하면 정말 탈출구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정책을 생각하게 됐고 실현이 어떻게 과연 될 건지 그럼 앞으로. 이게 인식 자체가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 예. 아파트를 바라보는 입장이 공공재의 성격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민간의 자산인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한정된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공공재의 성격도 들어가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가질 수 없는 제한적인 성격이 있어서 공공재의 성격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걸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뭐 법이나 말로 이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지난 50년 동안 또는 70년 동안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회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부정하고 단기간에 이게 공공의 성격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무리수가 있고요. 예. 국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을 하려면 먼저 솔선수범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서 자녀한테 너 공부에 방해되니까 스마트폰 보지 마 그러면 자녀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너부터 보지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사회 지도층들 이렇게 보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었잖아요. 이번에 예. 변 내정자님만 보더라도 방배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기 아파트부터 포기를 했어야 되고 그냥 전세 사는 게 맞았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전혀 맞지가 않고 그냥 집값이 오르니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이런 정책을 펴지 않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공공재로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잘 하려면 결국에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많은 양질의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준 다음에 예. 또 국민들의 인식이 무소유의 삶, 많이 안 가져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모를까.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노후도 불안하고 내 자녀 문제도 네. 불안하고 모든 게 불안해서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대안 제시도 네. 없이 그냥 가지면 문제야. 보유세, 양도세를 이렇게 폭탄을 때리면 아무런 출구 전략도 없는데 도대체 국민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책을 주목하고 있는데 뭐 서울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고요. 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뭐 사실은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예, 뭐 정말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 뭐 그 서울시장이 이전에 이제 보수 지역에서 서울시장을 했었던 때나 예. 또 진보 지역에 했었던 때나 매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전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 후보자께서 이제 그 전임 이제 국토부 장관에서 바뀌니까 네. 뭐 새로운 어떤 것들처럼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하나도 새로운 게 없고요. 하려고 그래요? 했으면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부터 이걸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지금 저는 이제 총량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의 총량 자체가 절대로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가 살고 있는 공간으로부터 직장과의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주택에 그런 지역에 집이 모자라는 것이지 실제 총량으로 모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아무래도 직장하고 이제 거주 공간하고 가깝게 되려면은 교통도 편리해야 되니까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뭔가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뭐 용적률을 뭐 300%에서 뭐 500%까지 늘리겠다. 아니면은 뭐 200%인 것을 뭐 준주거 지역 용적률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역세권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반경 350m에서 500m로 역세권을 넓히고 용적률을 한 160%에서 300% 정도로 올리겠다. 그러면 훨씬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보다는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지역의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공이 다 신도시 개발하듯이 다 매입해서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래 있었던 주어져 있는 용적률에서 예.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이 준다는 얘기인데 그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토지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민간 쪽에서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집을 짓거나 아니면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높이만 높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아니라 다 공공이 다 하지 않게 하고 민간도 좀 할 수 있게 하되 네. 민간이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인센티브 주고 그 늘어나는 어떤 개발 이익 같은 것들도 공공이 가져가는 부분하고 예. 민간이 가져가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쉐어가 가능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늘어난 모든 어떤 그런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면적에 대해서 공공이 다 환수를 해버리면 내가 그냥 스스로 개발하나 내가 내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지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환수를 해버리면 철저히 환수한다. 예.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되면은 예. 별로 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메릿이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동기부여 같은 게 잘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역세권에 뭔가 좀 밀도 있게 좀 고밀도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늘어나는 면적 중에서는 일부 한 절반 정도는 뭐 공공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 부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해서 해야지 그냥 다 환수한다 그러면 누가 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 역세권 고밀 개발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최근에 집값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가 과연 사람의 문제인가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문제라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뭐 전임 장관 아직 전임은 아니지만 예. 김현미 장관이 정책을 잘못해서 문제라면 변 네. 내정자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의 문제라면 지금까지 다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지난 정부가 예. 다 바보도 아니고 국토부 관계자들은 다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SH공사, LH공사 시절에 예. 그 오랜 시간 공공주택을 책임지면서 지금 공공주택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실력 있는 분이라면 이미 실력을 보여줘서 많은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돼서 그걸 뭐 다 해결하고 보여준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양과 질의 문제인데 양과 질은 반비례거든요.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질이 좋아지면 주택의 양이 떨어지게 되고요. 질이 낮아지면 이제 양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결국에는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번 국토부 장관 이제 내정이 되면 네. 남은 임기가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1년 안에 착공을 해도 아파트가 나오지도 않는데 1년 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제 생각에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 나와 있는 계획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나 나와 있는 것만 잘해줘도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점 주고 싶은데 이게 나오는 지금 여러 가지 공약, 뭐 공약이라면 공약인데 이런 계획들을 보면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선거 공약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나올 대통령이나 서울시장 공약에 포함될 예. 내용들을 1년 남은 국토부 장관께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고 어차피 제가 볼 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를 지금 뭐 되는 것처럼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는데 이거 굉장한 국민들한테 실망을 줄 수밖에 없고요. 좀 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사전 청약이라도 잘해줬으면 괜히 희망 고문해서 또 희망 고문하면 또 실망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네.
보여주기식 정책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또 보여주기 정책을 LH가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더 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최근에 나온 정책들을 보면 매입 임대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최근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 단기간에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이번에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LH하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GH인데 네. 현장에서 건축업자들이 짓는 이렇게 뭐 다가구, 다세대, 뭐 스리룸 주택들을 마구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 부동산 얘기를 들어보면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도 막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아. 이런 식의 급해서 아. 국민들이 원하는 건 임대를 양질의 하기 위해서 소형 이렇게 아파트죠. 매입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하고. 그래서 보여주기식 그냥 양만 늘리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좋은 양질의 주택을 꾸준하게 잘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예. 내 임기 동안에 빨리빨리 해서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 저는 이런 건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변창흠 내정자가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이제 명확한 비전과 의지를 보여주겠다. 막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그래도 내년에는 공급을 좀 많이 늘린다는 걸 홍남기 부총리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뭐 서울에 아파트만 4만 1,000가구를 이제 공급한다 그랬는데 시장에서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거보다 훨씬 적은데 어떻게 그렇게 공급이 되느냐? 공급 제대로 뭐 지어지는 건물의 총 숫자를 이제 카운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세대 수에서 예. 얼마만큼 순 증가분으로 해서 늘어나느냐가 중요한데 예. 그게 아니라 그냥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기만 하면 무조건 짓는 것마다 다 공급으로 잡는 거는 좀 뭔가 그러니까 입주 통계 기준으로 오류가 했는데도 있잖아요. 예. 정부와 시장의 차이가 네. 10,000가구 이상 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뢰를 지금 못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민간 부분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편의적으로 아마 계산하는 어떤 그런 식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부 당국자라고 한다면 내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약간 부풀리기를 해서 뭐 더 많이 늘어나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세요, 시민 여러분 안심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추가로 뭐 그 여러 가지 이 변창흠 후보자께서 뭐 계속 얘기했던 뭐 SH공사 시절 사장 예. 시절에 했었던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공급에 관련된 예. 토지 임대부라든가 뭐 그다음에 환매, 환매 조건부 환매 조건부. 뭐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중에서는 잘 된 지역이 없는 건 아니에요. 꽤 괜찮게 된 지역들도 있는데 굉장히 그래요? 다 소수예요. 실패한 거 아니었습니까? 다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는 잘된 곳은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강남 지역에 이제 서초 이런 지역의 보금자리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인기 좀 있었고요. 괜찮았는데 그다음에 대신 이 환매 조건부 주택 같은 경우는 이건 거의 망한 정책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싱가포르 그다음에 영국의 무슨 홈바이 주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게 변창흠 후보자뿐만 아니라 예.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이거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요? 예. 싱가포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른 게 싱가포르는 말레이 연방으로부터 독립할 때부터 네. 대부분이 국유지였어요. 국유지. 본인들이 네. 할 수 있는 플랜들을 충분히 짤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렇지 않거든요. 왜 거기하고 우리 걔네가 하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환경이 우기는지를 다르다. 모르겠고 또 하나 영국의 홈바이 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홈바이 주택 자체가 민간 개발업자하고 공공 개발 그 사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예. 합산 그러니까 같이 해서 주택을 갖다 개발을 하고 이걸 처분할 때 예. 수익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나누도록 돼 있어요. 개발 투자한 비율대로. 개발 이익을. 근데 네. 말은 제도 자체는 홈바이 주택을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보면은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민간업자라든가 아니면은 공공이 같이 개발한 거에 대해서는 공공이 개발한 거는 본인들이 환수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개발한 것도 환수하겠다라고 하면 이름은 홈바이 주택, 영국의 뭐 좋은 주택이라고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 그쪽에서 적용한 결과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국민들이 홈바이 주택이 뭐야? 싱가포르는 그렇게 했대라고 한다면 우리도 한번 뭐 그쪽에서 얘기한다라는 것들을 한번 도입해볼 만하지 않으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을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정보의 부재라든가 상황이 비대칭성 너무 다르기 때문에 때문에. 너무 좀 이걸 갖다가 네. 잘못되게 그릇되게 인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민들은 또 이 과연 시장이 언제 안정될 것인가 그게 가장 관심인데 변창흠 후보자는 내년에 전세 대책과 3기 신도시 청약이 본격화되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소장님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3년 반 전에도 안정된다고 했었거든요. 1년만 기다리면 안정된다라고 한 게 지금 3번을 기다려서 이제 3년 반,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또 1년을 기다리면 안정된다라고 하는데 안정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책임질 것도 아니고요. 책임지지도 않는 말을 자꾸 립 서비스만 하는데 국민들은 이제 안정된 결과를 보고 싶거든요. 결과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왜 안정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하면 안정이 된다. 사전 청약 물량이 다 합쳐도 뭐 6만 세대가 채 안 되는데 각 지역별로 따져버리면 뭐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2천, 3천 정도 나오는데 2천, 3천 세대 정도 사전 청약해가지고 남양주 거주하시는 분들 은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사전 청약을 하면 왜 안정이 된다는 건지 전혀 공감이 안 되고요. 뭐 임대차 3법도 지금 부작용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 내년 2월 되면 안정된다라고 하는데 내년 2월 되면 갑자기 뭐 입주 물량이 한 10만 호 정도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왜 안정이 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데 자꾸 안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꾸 유리한 통계, 뭐 유리한 비교 대상을 자꾸 하는데 엄마 아들은 공부 잘하니까 너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엄마 아들은 엄마가 머리가 똑똑해서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머리가 안 좋은데 자꾸 우리 아들 보고 잘하라고 하면 아들은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정책, 내가 가고 싶은 정책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부작용만 생기고요. 내년 1년 지나도 안정이 될지는 뭐 시장 스스로 안정이 되면 모를까. 이게 정책 때문에 안정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부동산 법안 가운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1가구 1주택 명문화입니다. 근데 변창흠 후보자도 이 법안에 찬성한다는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는 정말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안 되니까 와 이제 이것까지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공과도 있고 디테일함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니 부동산 정책을 하는데요. 정책이 나오는데 자꾸 부동산 정책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것들? 헌법이요. 아니 부동산 관련 우리나라 법이 헌법이 헌법에.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히 재산권 행사의 자유, 소유권 절대 원칙. 물론 이제 이런 재산권 행사의 자유라든가 소유권 절대 원칙 같은 것들이 수정 자본주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복지적인 어떤 내용, 사회법적인 내용들이 다른 쪽에 분명히 이제 들어가고 포함이 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자본주의 사회가 겪고 있는 시장경제주의가 겪고 있는 그런 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그걸 해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계속 헌법을 쳐다보게 되고 아니 지금 얘기하는 이게 헌법에 입각한 내용일까? 헌법에 위배되는 게 말씀하신 아닐까? 거는 조금 기본 설명해드리자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12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1가구 1주택의 거주 보유를 명시하자.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지금, 헌법에 어긋난다. 위헌 소지가 있다. 네, 분명히 위헌 소지가 있고요. 사실은 제 스승님들뿐만 아니라 오래되신 석좌 교수님들 제가 저도 학창 시절에는 이제 법학을 했었는데 제가 배웠던 세상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배웠던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제가 배웠던 헌법에 있는 조문하고 정말 많이 다르고요. 진성준 의원께서도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논란이 되니까 다시 이제 부연 설명하긴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어떤 것들이 곳곳에 퍼져 있는 것들이 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청약 가점이라든가 무주택자에게 청약 가점을 주는 것들은 다른 법률에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다른 지침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실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무주택자에게 무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주고 청약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가점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그분들을 위한 약간의 사회의 어떤 합의에 의한 복지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것이지 어떤 정책의 어떤 재산권 행사의 근간을 흔들자가 그것에 역산을 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 완전히 잘못된다면 이거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부 이렇게 있는 혜택들을 가지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재확대 해석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뭐 1세대 1주택 아니면 1가구 1주택을 꼭 그렇게 하고 뭐 다주택을 갖다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시긴 했지만 네. 주거기본법에 이게 들어가다 보면요. 예. 나중에 정책을 수립할 때 여기에 원래 정책에 이 조항에 이 법률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 있으니까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예.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정말 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렵고 예. 조심해야 될 내용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진성준 의원께서 사회주의 논란이 당혹스럽다고 했는데요.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더 당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뭔 일인가 싶은데요. 네. 이게 사실 법으로 해결될 문제 같으면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고요. 부동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거든요. 법 하나 만들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법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최근에 이제 결혼을 안 하고 혼인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만 30세 될 때까지 결혼 안 하면 뭐 징역 1년, 애 안 놓으면 징역 3년 때려버리면 네. 해결이 되냐?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법으로 해결한다는 논리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난센스고 말이 안 네. 되는 것 같고요. 이게 해결이 되려면 이제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들한테 주택을 많이 가지지 마라. 공공재의 예. 성격이니까 가지지 마라라고 하면 다른 대안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주택을 투자 안 하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 주식 투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사실 주식 투자도 대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건전한 투자 대안을 먼저 제시해 주는 게 첫 번째고요. 예. 투자 대안 제시가 안 된다면 두 번째로 시간을 두더라도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고요. 예. 적어도 청와대, 국토부, 여당 관계자들이 대부분 1주택자 또 강남을 떠나서 집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무소유의 삶을 살고 있다면 국민들이 받아줄 텐데 지금 보면 대부분 강남이나 서울에 좋은 데 살고 계시고 집도 여러 채 있으시고 네. 재산 신고하는 거 보면 수십억 재산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부분 너희들은 먹고 살만한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 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제도 마련인데요. 네. 이게 성공을 하려면 공공주택들 충분히 공급을 해서 내가 1주택만 가져도 안정적으로 노후 문제라든지 내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공감이 되고 체감이 되고 뭐 나름대로 생각이 들 때 국민들이 이제 무소유의 삶을 살아도 되겠구나 인식이 되는데 지금 불안해 죽겠고 노후도 불안하고 내 자녀도 불안하고 내 삶 자체가 불안하고 정부의 정책도 못 믿겠고 이런 상황에서 집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라. 사실 네. 집 하나만 있어도 행복하겠다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저게 법제화 된다면 네. 만에 하나 그러면 1가구 1주택이면 전월세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 전월세를 누가 내죠, 그럼? 1가구 1주택을 한다고 하면 세입자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겠죠. 내가 살고 있던 내 소유의 주택을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고 그리고 나는 또 다른 데서 전세를 네. 살아야 되는데 뭐 이게 이제 완벽하게 크로스가 되고 매칭이 되면은 그건 전혀 네. 상관없는데 매칭이 안 되면 전세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전세를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셋집에 집주인이 있을 것이고 집주인이 거기를 거주 안 네. 하고 내가 주택을 하나 더 있다면 이분들은 분명히 다주택자인데요. 네.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는요. 집이 여러 개 있어야 되고 아니면 지금의 집값이 적절하다라고 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집값 너무 많이 올랐고 부담스러운 거 맞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뭔가 무리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1가구 1주택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 결국엔 우리나라 전세제도라든가 월세제도가 전 세계 최초로 전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월세가 전 세계 최초로 완전히 소멸되는 건가? 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생각을 그런데 해봤거든요. 변창흠 후보자도 지난 2007년 세종대 교수 시절에 네. 이 정부의 홍보 사이트에 1가구 1주택주의라는 그런 칼럼에서 이 진성준 의원과 똑같은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시면 이런 철학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돼요. 시행했던 나라가 있거든요. 루마니아에서 전국민 1주택 공산주의 그래요? 시절에 법으로? 전국민의 네. 1주택을 주는 정책을 97년도인가요? 몇 년도에 시행한 적이 있는데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듯이 참담한 결과로 나왔는데 왜냐하면 1주택을 다 주다 보니까 추가 공급이 안 되게 되고요. 경제의 원활하게 흐름이 안 되고 자녀들이 성장하더라도 갈 이삿짐이 없습니다. 뭐 전세나 월세 물량이 나와야 말이죠. 그래서 한 가족이 다 한 집에서 살게 되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총체적인 문제에 빠져버렸는데 이게
집 하나씩 준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최광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